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병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과 21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며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 10일 본투표를 통해 앞으로 4년간 평택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은 국가적으로 많은 현안과 과제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국정 안정 논리와 국정 견제 논리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인구 100만 대도시를 대비해 풀어나갈 과제가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평택지역신문협의회와 평택시 기자단 등 2개의 지역 언론단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이후 각 언론 매체와 방송 매체를 통해 보도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평택 지역을 대표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국회의원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살펴보고 공약 등을 충실히 검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와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개입니다. 기호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어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어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패널로는 토론회를 주관한 평택지역신문협의회 소속 2분과 평택시 기자단 소속 1분 등 3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토론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두 주간 언론단체가 여러 차례의 사전 회의를 통해서 진행 방식을 결정하고 질문 내용 등을 취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평택자치신문 서민호 대표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평택시사신문 박성복 사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정승환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토론회 진행 방식과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세 분의 후보자의 기조 발언, 사회자 공통 질의, 패널 질의, 단답형 OX 질의응답,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총 소요 시간은 약 10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의 판단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기조 발언입니다. 기조 발언은 후보자당 2분씩을 드리며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시간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 마치기 30초 전에 패널을 들어주실 거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10초 전에 다시 패널을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마치면 종을 울릴 겁니다. 네, 종이 울리기 전에 발언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용태 후보님 기조 발언 해주시고요.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새로운 미래 평택시 병 국회의원 후보 전용태입니다. 저 전용태는 직장을 성실하게 다니면서 새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평택 시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능한 정치로 인한 경기 불안과 경기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할 거대 야당 민주당은 검찰 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당대표의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국력과 국격은 추락하고 민생은 방치된 채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저 전용태는 지금 당장 양극단의 대립과 투쟁의 정치를 일하는 정치로, 비리로 얼룩진 정치를 깨끗한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이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더 나은 정당과 더 좋은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평택 시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 전용태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깨끗하고 따뜻한 유능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후보님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님 기조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평택시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유이동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위 의장을 맡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그간의 우리 당의 중심 아젠다에서 많이 밀려져 있었던 격차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핵심적 과제로 끌어올린 일입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의힘과 정부의 부족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주시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평택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평택의 인구가 100만이 넘는 특례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간의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것을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진의 힘이 필요합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저 유이동을 꼭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 평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택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그리고 그 한 길로 매진하고 있는 저 유이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유이동 후보님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님 기조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이야기해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 김현정입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어떠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하십니다. 무책임, 무능력한 윤석열 정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망가졌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흔들렸습니다. 꽃다운 20살에 군인이 죽어도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망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은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주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론이 나빠지자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과 오송에서 희생자가 발생해도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되어도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때에도 이 정부는 단 한 번도 죄송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여당 지도부인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평택 주민의 목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대의한 적이 있습니까? 민생 애면 국민 무시, 이 8글자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이 평택 시민들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이제 평택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심판해야 합니다. 저 김현정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평택 시민과 함께 무능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평택 시민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사회자 공통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후보님들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부드럽게 토론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세 인식, 공통된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2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보충 질의는 특별히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이동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김현정 후보, 전용태 후보,
순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김현정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전용태, 유이동 후보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의입니다. 가불병 선거구 모두 공이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 취임 2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 등 총선의 성격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은 인구 60만을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국회의원 3명 시대를 맞아서 첫 번째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번 총선이 갖는 전국적, 지역적 의미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이동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의회 균형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은 시민들께서 몰아주신 그 표를 바탕으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졌습니다. 21대 국회의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정쟁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번 22대 의회에서는 힘의 균형으로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를 평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권의 견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나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담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평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거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의 성장과 발전은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이고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분을 위해, 평택을 위해,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지역 일꾼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아져야 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평택은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대로 외부로부터 정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평택의 미래가 아니라 정치가 하고 싶어 평택을 선택한 분이 계십니다. 정치를 위해 평택을 선택한 사람이 아닌 평택을 위해 정치를 시작하고 그 길로 매진하고 있는 저 유이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유이동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현정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평택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먼저 전국적 의미로는 민생 파탄, 경제 폭망을 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이기마다 야당 탓, 전 정권 탓, 국민 탓만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을 감추기 바빴고 고물가 시기에는 대파 한 단값이 875원이라 말하며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을 무시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우리 국민이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택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지난 10년간 평택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께서 이임한 권력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체감되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화성과 용인, 천안이 발전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평택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평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시민들은 묻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평택을 위해 선수 교체를 이제 해야 합니다. 저 김현정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김현정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용태 후보님 경기 답변해 불안과 물가 폭등으로 가게는 문을 닫고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오만과 독단, 무능으로 일관하며 검찰 공화국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지는 않고 당대표 방탄에만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민생 정치가 아닌 실제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평택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많은 것이 발전하며 변하고 있으나 오직 한 가지, 정치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의 낡고 무기력한 정치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평택의 올바른 발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사회적 공통질의 이번 총선의 전국적 지역적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토론부터 아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단히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또 그리고 또 말씀도 되게 자제하시는 분들인데 선거이고 또 토론회이다 보니까 또 본인의 의견을 또 강하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유념해서 또 참고해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자 공통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반도체 방류수에 관한 문제, 평택구 수질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가동 이후 현재 일일 약 24만여 톤의 반도체 방류수가 진이천을 거쳐 평택구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후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방류수와 용인 이동면에 예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까지 포함하면 2030년경에는 약 100만 톤, 2040년경에는 약 155만 톤이 하루에 평택구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수백 종에 이르는 화학물질, 특히 특정 수질 위의 물질들이 안전하게 방류되고 있는지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평택구는 현재도 축산패스와 생활하수 등으로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오염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께서는 반도체 방류수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평택구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정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2030년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완성과 함께 삼성과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하루 평균 130만 톤이 넘는 방류수가 우리 평택구로 배출됩니다. 2022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반도체 방류수가 배출된 진이천 궁왕교와 그렇지 않은 안성천 군문교의 산성도, 수온 등을 비교하니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함유량을 가늠할 수 있는 전기 전도등은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방류수에는 100여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질 오염물질로 등록된 화합물질은 53종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방류수 오염물질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주요 하천에 미량 오염물질을 감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첨단 수질 측정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오염원 정보를 비롯한 수질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분석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물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6월 환경부, 경기도, 7개 시군이 함께하는 평택고 수질관리 협의회가 출범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회, 그리고 정부,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물관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용태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방류수가 여름에는 35도, 겨울철에는 18도에서 20도로 생태계 교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종 금속류와 미해 유해 물질과 관련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정보 공개 요구를 포함한 최고 전문가를 포함한 범시민단체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택고 수질 개선은 국가 하천인 진이천, 안성천에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평택시와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지난 1월 관리천 오염 사고를 보듯이 지방 하천 20개를 효율적으로 수질 개선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2에서 3급수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이미 국내 수질 개선 기술이 뛰어나서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수질 개선 기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시와 그리고 최고 전문가가 포함한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시천 정수장의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 조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유천 정수장 인근 상수도 보호구역도 평택고 수질 개선의 지렛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이동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우리 평택에서도 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택호 수질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역의 현안 사업이 되었고 지난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방류수가 평택호에 유입되면 수질이 더 나빠질 거라면서 벌써부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을 떠올립니다. 수질 오염이 걱정된다고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서 평택이 빠진다면 그 혜택은 어디로 가는 거겠습니까? 저는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수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용도로서의 물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고 경제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 용수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우려가 걱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평택시 의회가 평택호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정, 평택호 유역의 국가 수질 안심센터 설치 등 국가 주도의 수자원 안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평택호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그리고 국가 수질 안심센터 설치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방류수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와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문제, 평택고 수질 개선에 관한 문제는 지역사회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 현안을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자 공통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패널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원래 갑선거구와 을선거구는 그 패널당 2개 질문씩 해서 6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병선거구는 후보자께서 3분이 출마하신 관계로 시간 관계상 각자 1가지씩 질문, 그래서 총 3가지 질문만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십시오. 필요시 추가 질의는 20초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40초 이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질의는 사전에 요점만 정리해서 후보자 측에 공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널과 후보자님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평택자치신문 서민호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겠고요. 답변은 전용태 후보님, 유이동 후보님, 김현정 후보님 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답변은 교대로 진행하게 되고 질문은 서민호 대표님에 이어서 박성복 사장님, 정승환 기자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서민호 대표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서도 토론에 참석해 주신 3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공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민생 공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세 후보님 모두 민생에 관련된 공약을 다양하게 발표하셨는데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공약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제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민생을 위한 어떤 법안들을 바로 또는 개정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용태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공약과 법안으로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통요금에 대한 부담을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공약은 아동 때부터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들여 미래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부수적으로 미세먼지의 감소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유이동 후보님 답변해 주시고. 교육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중학교 근거리 배정 문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아동기본법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서재 초등학교의 모듈료 교실 빠르게 철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평택의 교통체증 문제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38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반드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삭동 출퇴근 시간 정체 문제를 포함해서 각종 교통 혼잡 지역의 문제 과감하고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는 소아과 오픈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을 확대해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문제, 엄마 아빠가 단순히 신청하기만 하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하겠습니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10만 원까지 상향하겠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롯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5일을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김현정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민생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를 유치해서 국제 교육 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과학고를 유치하겠습니다. 지역 기업과 연계해 반도체, 해양 과학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특성화고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를 과학 중점고, 자율형 공립고 등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해 GTX AC선 노선 개통을 앞당기겠습니다. 소사 용죽 지구를 비롯한 신도시에 광역, 시외, 고통, 공항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수도권과 중부권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늘리겠습니다. 수질 오염과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미세 오염 물질까지 측정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 첨단 수질 측정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평택시 스마트 환경센터에 환경감시 드론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평택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받아서 그린소스와 태양광 발전으로 아리백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을 추진한 민생 법안입니다. 2026년까지 효력이 연장된 미국 이전 평택지원법을 상시화해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이전뿐 아니라 주둔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족수당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가정에 매달 수당을 지급해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공약과 법안에 관한 답변이었습니다. 추가 질의 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 후보님들이 말씀하신 공약 부분 잘 들었는데요. 그 공약이 잘 이행된다면 지금보다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평택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은 순서에 따라서 전영태 후보님, 유이동 후보님, 김현정 후보님 순으로 해주시고요. 40초 이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택에서는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가지고 교통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출퇴근길 너무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확장하는 것, 그 다음에 우회도로 신설 등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또 주차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신도시 많이 있는데 공영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도시 개발에 그 공영 주차장 부지 의무화를 정말 공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이동 후보님. 예, 제가 앞선 답변에서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택은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구 유입에 따라서 학령 인구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리 통학을 하지 못하고 원거리로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통학권에 안전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배정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권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김현정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추가 질의 답변입니다. 네, 평택이 인구가 63만 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급성장, 급팽창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산업화에 대해서 좀 주로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살기 좋은 평택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산업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앞에서 교통이나 교육 문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문화와 여가 시설들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 시민들이 평택에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벌어서 다른 도시에 가서 쓰고 있다.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교통, 교육, 문화, 여가 다들 평택 시민들이 많이 갈급해하는 그러한 현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패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평택시사신문 박성복 사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은 유이동 후보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김현정 후보님, 전용태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성복 사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 주요 기관 및 시설 유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에는 우리나라 육해공군 주요 기지와 해외에 주둔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을 국가안보 기여도 1위 도시라고도 합니다. 또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생산을 위한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있어 세계 반도체의 수도라고도 합니다. 평택의 국가 기여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요 기관과 시설 유치로 시민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유치를 한다면 어떤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가 주요 기관 및 시설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이고 과제이기도 하죠. 네, 답변은 유이동 후보님, 김현정 후보님, 전용태 후보님 순으로 해주시고요. 1분 30초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거 후 변동으로 4년 만에 동삭동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GTX 평택 연장 등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GTX는 대도시권 중심지에서 40km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령이 있었기 때문에 평택까지 연장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GTX 거리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해서 60km까지 넓히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평택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2년 1월 정책위 의장이 된 이후 이와 같은 GTX 평택 연장을 대통령 공약에 포함을 시켰고, 대선 직후인 지난 22년 6월에 거리 제한 규정인 시행령을 삭제해서 비로소 평택 연장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평택의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용죽지구에 수영장이 포함된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국회에서 실시 설계비 5억 원도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또한 동삭동 학교부지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 원평 인근에 파크 골프장을 유치하고 근처에 시니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서 메디컬룸이나 배드민턴장 등을 만들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김현정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품 제조업과 농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살려서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평택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받아서 평택항을 천연수소 수입항으로 특화하고 안전한 친환경 수소 발전소를 전담하는 것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평택 병 지역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육성하고 관련 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경기남부과학고를 설립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역 기업과 협력해서 반도체, 미래차, 에너지, 해양과학 등 특성화고를 신설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청년 친화 도시로 관련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평택시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주도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와 연계한 반도체 교육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만들고 농산물 유통센터를 지어서 먹거리의 유통 단계를 줄이고 이동거리를 단축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 늘려서 농민과 소비자가 혜택을 나누는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평택시와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현실성 있는 용죽 공공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용태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설함으로써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그 수익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건강한 좋은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65만인데 벌써 2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중소 상공인들의 정말 중도매인들이나 이런 그 새로운 그 사업처를 만들고 그다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천, 진이천, 서정리천 등이 모이는 평택고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환경지청이나 환경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의 지속 가능한 국가 기후 환경 전문 기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해주시죠. 세 분의 답변 들었는데 좀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몇 년간 평택시 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평택 시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평택시 재정 부담에 큰 부담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택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만으로 운영되는 시설 유치를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비가 투입되는 시설, 국가기관과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순수하게 국비만 포함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저는 국립문화시설의 분원 유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느끼시는 거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평택이라는 도시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들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국립문화시설의 분원 유치라는 것이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정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평택시를 교육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평택시의 경기남부과학고를 유치하는 것은 평택시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과학고를 설치하고 특성화고 등을 설치해서 평택시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공약을 지금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남부과학고요. 네, 이어서 전용태 후보님. 저는 기후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의 지속 가능한 국가 기후 환경 전문 기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후보님께서 그러니까 국가 주요 기관과 시설, 국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평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유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상 두 번째 패널 질의 국가 주요 기관 및 시설 유치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패널 질의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좀 짧긴 짧은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세 번째 마지막 패널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승환 뉴시스 기자님께서 해주시고 답변은 김현정 후보님 이어서 전용태 유이동 후보님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패널 질의의 세 번째 정승환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많이 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후보님들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면
한 5년이나 10년 뒤쯤 해결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번 학기, 다음 학기, 안 그러면 최소 아무리 늦어도 되면 1학기에는 시작이 돼야 되는 문제를 후보들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원거리 배정 문제 학교 만들 건 다 되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어떤 것들을 지원했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현정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중학교 근거리 배정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의원의 권한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 교육청과 이제 경기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확정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주도적으로 협의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중학교 근거리 배정에 대한 저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군 조정, 배정 방식 변경에 대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교육청, 시청, 주민대표,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첨예한 갈등을 정리하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교육 문제를 직접 챙겨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중학교 근거리 배정 문제의 핵심은 우수 고등학교 진학입니다. 고등학교를 다양화, 전문화하고 상향 평준화하여 중학교 입학 경쟁을 해소하겠습니다. 과학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립고 등 전문화된 학교를 유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학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일반고 학생들 역시 다니는 학교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정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어서 전용태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첫 번째로 낸 공약이 바로 평택여자중학교 신도시 이전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팔찌망 추첨제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과 통학권 보장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지금 저희 지리해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평택 정치에서 제일 필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년 아니면 뭐 짧게는 2년인데 뭐 한다고 하면서도 계획을 하면은 진짜 10년 이상, 제가 살던 곳 도로 확장도 거의 40년, 30년, 40년 걸렸습니다. 정말 저희 평택에서 필요한 거는 스피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제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받아서 당선된다면 좀 제일 먼저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일이지만 제일 먼저 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4년 안이라도 계획이라도 해서 예산까지 따서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 등하교 제가 나가보니까 인사를 들어가 학교에 가보니까 그 통학 시간에 엄청 차가 막힙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머니들이 다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고 싶어서 등하교 학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그동안 자가용으를 이용해 등교를 맡아온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 학교 주변의 교통 정체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이동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5년 뒤, 10년 뒤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길게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하지 않고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완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10월 되면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 시행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보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의외로 좋은 해답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중학교 배정과 관련돼서는 중학군, 중학구 뭐 이렇게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좀 이해하시기 복잡한 구조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평택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학령 인구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학교 수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인데 이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과 관련해서는 경기교육청에 소관 고시를 개정하면 됩니다. 이 고시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3월 15일인가요? 제가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지금 도 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추가 질의까지 들었는데 중학생들의 근거리 학교 배정 문제, 교육 문제, 근거리 배정 문제, 우수 고등학교 유치 문제 등 교육 문제가 대단히 좀 큰 현안으로 되고 있죠. 특히 병 지역은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들께서 다양한 또 공약도 발표해 주시고 정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차근차근 실행해 주시고 혹시 어느 분이 당선되고 또 당선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좋은 정책과 좋은 공약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후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패널 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교적 가볍게 지나가는 OX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X 답변의 질의응답 방식은 간단합니다. 총 질문은 7개가 준비되어 있고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은 OX판에 후보자들께서는 OX판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자가 답변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불병 공통으로 OX 질문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개혁에 관한 부분인데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고 특히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불체포 특권 폐지에 찬성한다면 O, 반대한다, 필요 없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세 분 다 불체포 특권 폐지에 찬성하셨습니다. 아까 어느 분은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네, 세 분 다 똑같은 견해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정당 공천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이 됐고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기도 합니다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회 정당 공천 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정당 공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필요하다면 O, 필요 없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은 X, 한 분은 O입니다. 네, 여기서 의견이 갈리네요. 자, 그러면 필요 없다라고 하신 전용태 후보님, 유이동 후보님 두 분 먼저 좀 이유를 말씀해 이어서 필요하다고 해주신 김현정 후보님 답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태 후보님, 왜 필요 없죠? 지역 그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역 시민들이 그리고 지역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걸 저희 현실을 보면 그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저는 그 방식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제가 만약 된다 그러면 모든 당원들 그리고 지역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그 공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이동 후보님 혹시 지금은 저는 정당 정치의 지방자치의 본연의 임무가 너무 함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당협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도 보시면 시의원은 시의원의 역할, 도의원은 도의원의 역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 정치의 지방 정치가 너무 매몰되다 보면 지역 민의의 본연의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중앙 정치에 함몰돼서 지역에 불필요한 갈등적 요소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정당 공천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김현정 후보님 찬성하셨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정당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는 정당에서 공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 공천 시스템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 기초 단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중앙 정치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정당 공천제를 그 폐지할 바에는 아예 정당의 고욕감처럼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당 공천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수렴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택항 민간 통관장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공통질인데 대중국 교역 확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항 민간 통관장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민간 통관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택세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민간 통관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필요하다면 O, 필요하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분은 필요하지 않다, 두 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필요하다는 의견,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공공 부분으로 그냥 확대를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권한과 이런 양적인 부분이 지금 통관 절차에서 뭐 밀린다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이제 공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냥 예산을 더 투입하거나 아니면 그 조직을 늘려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한 이 문제도 여전히 그 정치적인 현안 중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인데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평택의 경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정 시효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선거구가 획정이 됐습니다. 깜깜이 선거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 법에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되고 안 되고 있고요. 획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O, 필요하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 필요하죠. 그러면 뭐 유희동 후보님과 김현정 후보님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선책이 어떤 있겠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지금 그 선거구 획정의 절차를 보면 그 중앙선관위 선관위 획정위가 각 정당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획정이 안 들어서 국회에 정개특위를 올립니다. 올리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이 그 선거구가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국회에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여야가 그 지역구 의원들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 지역구 획정을 전부 그 찢어 발견합니다. 소위 말하는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 그 게리맨더링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하는 절차를 없애고 전문가 획정위에서 그냥 결정하게끔 하는 그렇게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희동 의원님. 저는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꾸리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과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도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자신의 고장이 편입이 돼서 이번 선거구 획정에 대한 많은 불편과 불만에 대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이유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이해, 문화적인 이해, 지리적인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인구를 기반으로 그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기본안을 가지고 국회에 올리다 보면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게 되면 특히 이번처럼 민주당이 절대적인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게 되면 협의와 타협이라는 게 전혀 있을 수 없고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위가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고 국회에서는 언제까지 결정해야 된다는 그 데드라인을 확실하게 법안에 못을 박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거구 획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선거에서는 분명한 기간과 어떤 불가역적인 법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뭐 다 오르신 의견입니다만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유권자들에게 그 기회가 너무 박탈됐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 유권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다음 국회에서는 개원하자마자 이 문제가 명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의 권한,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 국회의원의 권한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치권을 많이 이양해야 한다는, 과감하게 이양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이 많이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지방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필요하다면 O, 필요하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이 중에서 한 10초나 20초 이내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무엇이다. 가장 지방 권한 확대가 제일 많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다. 그 이유는 뭐다라고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용태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세금 나는 곳에 권한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는 곳에 그만큼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권한. 네. 예, 저는 전반적으로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주요한 그 이슈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사무를 이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수요를 받아들이는 데는 그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 때문에 저는 정부 권한을,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김현정 후보님. 네, 올해 그 세수가 초부자 초기업 그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59조가 결손이 났습니다. 그 중에 23조의 지방 교부세를 줄여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지방 정부의 살림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이렇게 월권 비슷하게 강압적으로 세수를 이렇게 줄이고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돈이 있어야지 뭐 저기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OX 퀴즈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6번째 질문입니다. 소파 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한 평택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미군에 대한 한국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 소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주둔한 평택 입장에서 그런데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O, 필요하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꼭 국회의원이 되시면 개정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 대한 논란이 매우 많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기도 해서 공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특히 이번 공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님께서 소속한 소속 정당의 공천에 만족하시는지요? 타당이 아니라 소속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면 O, 만족하지 않는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은 만족, 한 분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족하지 않은 이유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 개인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 공천이라는 것이 정말 그 후보자 개인한테는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이고 정말 뭐 물적인 그 돈도 많이 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도 많이 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말만 시스템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좀 제도화시키고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이런 공천 관련된 자본들이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유희동 후보님부터. 네, 그 매번 겪는 공천입니다만 공천의 결과를 가지고 한 번도 매끄럽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공천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는 당에서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스템 공천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혹시 전용태 후보님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정치신으로 신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천에 관한 부분 계속 논란이 많이 있는데 시스템 공천, 어쨌든 뭐 후보 선출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OX 질의응답 시간을 마쳤고요. 지금 시간이 4시 반인데요. 토론회 진행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토론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장 흥미를 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후보자의 상호 토론 시간, 주도권 토론회 시간입니다. 토론의 예상 시간은 약 한 35분 정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각 후보자당 5분씩 총 10분의 주도권 시간이 주어집니다. 각각 5분씩 총 2번의 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라운드는 전용태 후보님께서 먼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이동 후보님과 김현정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토론이 끝나면 두 번째 라운드는 또 순서를 바꿔서 유이동 후보님께서 먼저 진행하시고 이어서 김현정 후보님, 전용태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방식은 질의 답변 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질문하는 후보자님의 주도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일방적 질의보다는 최소한 질의 시간을 2분을 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을 배려하고 보장하는 토론이 되도록 후보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호 토론은 가능한 후보자의 정책이나 능력, 도덕성 등에 관한 자유로운 주제로 진행하게 되지만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의의 정책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죠. 네, 먼저 진행한 질문은 한 분에게만 해도 되고 두 분에게 골고루 해도 됩니다. 그것은 진행하시는 후보자님의 판단하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태 후보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남방송 토론에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오늘도 보니까 교육 특구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 특목고다 여러 가지 뭐 과학고 막 유출하시면서 국가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희 보통 저희 평택에 있는 중학생들이 그 학교에 입학하는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몇 명인지 좀 지금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정말 저희 평택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 보통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많은 다른 예산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 지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공약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제 공약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평택이 랜드마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택이 교육 도시라는 교육 특화 도시를 만들면은 정말 평택의 도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 특화 도시가 가장 평택이 또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교육과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국제화 특구 같은 경우에는 평택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이 있고 외국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이런 도시가 아직까지 국제 교육과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 왜냐하면 잠시만 제가 끊어도 됩니까? 예.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학교 평범한 보통 중학생들이 진학할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생각하시는 거.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저희 지역 중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지를 말씀하시고 특구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근데 그러니까 평고에 중학생이 몇 명이 가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솔직히 모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교육 특구라든지 과학고라든지 특상고가 만들어지면
우리 그 평택의 특성에 맞는 삼성전자나 또는 미래차라든지 이런 관련된 또 평택항이라는 해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런 교육계가 많이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대학 진학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는 4개를 지금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의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지금 계속 못 하고 계셔서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역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을 만들면 평택에 있는 학생들이 아닌 타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혜택을 본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제가 몇 명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지역 저희 보통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지만 말씀해 주신다는데 계속 특구 얘기하고 네, 다른 그러면 얘기하시니까. 전용태 의원님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질문 드리면 지난 4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협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면 평택에서 솔직히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일을 했는지 한번 말씀하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냥 방송을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방송밖에 안 나오신지 아니면 어떠한 평택에서 뭔가를 만드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지역위원장 4년 동안 하면서 그 우리 골목당사도 저기 정기적으로 했고요. 찾아가는 민생소통 간담회도 했고 우분투 봉사단 나면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지역인의 공조직 중심으로 해서 우리 평택 지역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했고 평택시장도 승리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중앙에서도 그 비대위원과 당직을 맡아가지고 당신과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합쳐져서 평택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한번 친명 핵심이라고 제가 그냥 뉴스로 많이 들었는데 그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저희 시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친명 핵심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뭐 사실 친명 비명 이런 게 없습니다. 프레임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선 패배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민들께서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0.73%로 패배한 이후에 정말로 셀 수 없는 압수수색과 수많은 수백 명의 수사 검사를 통해서 지금 수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 체제 내에서 수사받으라라는 말 맞습니다. 뭐 수사나 재판 안 받은 거 없지 않습니까?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법치주의가 우리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만 가혹하냐?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 관련된 그쪽에도 똑같은 잣대로 돼야 된다. 이거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용태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역시 이제 어떤 새로운 미래 후보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이동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이고요. 방식은 전과 같습니다. 유이동 후보님 진행해 주시죠. 네, 짧게 여쭙겠습니다. 라임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현종 후보님? 네. 김봉현 씨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요? 라임 사태를 먼저 하셨습니까? 김봉현을 먼저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 질문은 정확합니다. 김봉현 씨를 먼저 알았습니까? 라임 사태가 벌어진 걸 먼저 아셨습니까? 김봉현 씨부터 알았죠. 예. 라임 사태는 지난 20년에 일어난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피해액만 1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김봉현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30년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금융 사기에서 30년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김현정 후보님께 다시 여쭙니다. 김봉현 씨는 라임 사태의 몸통입니까? 아닙니까? 몸통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질문이죠? 라임 사태의 몸통인지 아닌지를 여쭙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렇죠. 김현정 후보자는 민주노총 간부 시절인 2015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클락의 고급 풀빌라인 폰타나 리조트로 김봉현 씨를 비롯해 민주당의 기동민, 이수진,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 야권의 정치인들과 여행을 간 것으로 보도에 알려졌습니다. 사실입니까? 여행을 간 건 사실이지만요. 네. 그 기사의 제목에 김봉현 주도 야권 그러니까 사실입니까?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죠. 간 건 사실입니다. 네. 김현정 후보자는 유튜브에 나오셔서 이런 김봉현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김봉현이 라임의 몸통이라고 하는 하는 말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몸통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직도 몸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제가 그 허위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요. 나중에 제가 이 내용 잠시만요. 그 허위 사실이 저는 아니니까 제 말씀을 김봉현 들어보세요. 씨를 지금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토론에 임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김봉현이 라임의 몸통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봉현은 수원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라임의 돈을 빌려다 쓴 사람이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돈을 회수할 것 같으니까 회수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 차원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게 다예요. 그런 사람이 몸통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옹호가 아니고 뭡니까? 변호입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제가- 취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죠. 예인지 저 아닌지 대답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입니까? 그러세요, 아닙니까? 대답을. 예. 아니 제가 묻는 제 지금-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지금 이 그 김봉현 씨는요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본질은 이런 겁니다. 아니 김봉현 씨는 라임의 전주가 아니고 제재해 주세요. 일단 주도권 추론이니까 답변 위동 의원님께서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고 이후에 또 주도권 토론에 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냐 아니냐를 여쭙고 그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이용해서 제가 질문을 한다고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대목은 다른 데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 후보자님이 운영하시는 김현정 TV 그 유튜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적은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제가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김봉현 그 대표를 옹호했다라는 표현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몸통이라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라임 사태에 대해서 그거는 판단의 문제일 테니까요. 아니 정무위원 알겠습니다. 10년 했으면 라임 사태인 줄 알고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라임 사태가 뭡니까?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다음 그럼 질문 제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으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건 폰타나 여행을 이 발언을 하신 것은요. 폰타나 그 필리핀 클락의 고급 풀빌라 폰타나의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하신 발언이죠? 전의 발언입니까? 폰타나 그 클락 저기 필리핀 간 건 2015년도고요. 네. 라임 사태는 2020년도에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5년 뒤에 있었던 일이 이게 그럼 뭔 상관입니까? 아니 이 발언이 그러니까 그 여행 가시기 전에 이제 김봉현하고 교제를 한 이후에 하신 발언이잖아요, 그죠? 교제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필리핀은 김갑수라는 지인이 그러면 가자고 제안한 그 거고 이 피해자 여러분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피해자분들한테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금감원과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무위원인 유이동 후보가 사과할 얘기예요. 이거는. 네, 이게 좀 뭐 뜨거운 토론이네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이제 첫 번째 라운드에서 유이동 후보님이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토론이었죠. 이어서 김현정 후보님께서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식은 같고요. 네, 말씀 진행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라임 그 기사 관련해 가지고 악의적 기사를 가지고 해서 계속 답변할 시간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조선이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했다가 위자료 2천만 원 배상 판결 받은 적도 있고 유사명 씨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올렸다 기사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 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방송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악의적인 기사를 내서 한 달에도 정권 심판을 바라는 우리 평택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이 악의적 기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중이 제소와 민형사상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지인의 소개로 필리핀을 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 김봉현 씨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김봉현 씨가 라임의 대표도 아니잖아요. 라임의 대표인지도 몰랐고 그게 답니다. 그리고 라임 사태는 2020년도에 벌어졌고 저는 2015년도에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목이
라임의 김봉현 주도 폰타나 모임 멤버였다. 회장 주도의 야권 정치인 모임. 전 정치인도 아니었고 그 김봉현이 주도한 폰타나 모임이라는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기사가 그 팩트에 기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에 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금융노조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고 유튜브에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논평한 적이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본질은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가지고 5억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거를 1억으로 낮추고 감독 의무도 다 빼주고 면제해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본질이 그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제가 오히려 김봉현 대표랑 그 친소관계가 있다라면 제가 왜 김봉현 대표를 비판하는 칼럼을 쓰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합니까? 왜 반대로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김봉현 씨는 그 기사에서 김봉현이 라임의 전주다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죠, 야당 쪽에서 우리 민주당과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봉현 씨는 라임에서 돈을 600억을 갖다가 빌려다가 횡령을 한 사람이에요. 횡령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한매가 들어오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600억 횡령과를 감추기 위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임 사태의 전주라든지 라임 사태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죠. 여기 사모펀드에서 좀 아시는 분들 보시면은 사모펀드의 전주가 누굽니까?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 돈 걷어갖고 구성하는 게 펀드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건 정확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2015년도에 그래서 지금 2024년도인데 9년이 지난 이후에 저에 대해서 이거 관련해서 뭐 한 가지 의혹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기사 중에 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까? 그냥 질문을 좀 아니 제가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뭐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단 한 번의 수사나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게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강화했지만 만약에 제가 의혹이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도 민주당의 대변인 비대위원이었는데 그거를 조사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악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여당의 정책위원장이라는 분이 정책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걸 가지고 기대해서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희동 후보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셨죠? 네. 찬성하셨죠? 그 찬성한 거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상병 순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네. 지금 우리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과도 연계가 있다라는 의혹도 있고, 또 이거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를 임명해 도피시켰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사퇴시키고 그랬어요. 네.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역사적인 판단은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순수하게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명과 암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과 과가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이렇게 정치적 이슈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스럽게 흉상 철거에 생각하지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흉상 철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네, 무시하고 네. 제3자 변제안 밀어붙인 것. 네, 아주 열띤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다 끝났습니다. 못다한 말씀을 또 나중에 또 이어서 2라운드에 또 진행을 해주시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끝났고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순서를 바꿔서 유희동 후보님부터 시작합니다. 네. 질문해도 되고 어쨌든 이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김현정 후보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책을 이야기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정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평택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택이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된 게 14년인데요. 14년부터 현재까지 인구가 44만에서 59만으로 약 15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세가 3,100억에서 8,500억으로 약 2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시 예산이 9,400억에서 2조 2천억 정도로
지금 이거 뭐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건 뭡니까, 평택이? 예? 후보님은 평택의 변화 상황을 전혀 모르세요. 예? 그리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정치적 이익에 맞게 이것을 억지 프레임을 씌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아까 보충 질문에서도 저 후보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지난 10년간 평택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잃어버리면 좋습니까? 기분이? 그게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민이 그 얘기하시는지를. 유희동 의원은 10년 동안 존재감이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존재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 얘기할게요. 왜 얘기를 하려면 못하게 하시면서 자꾸 얘기를 하라니까. 아니,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할 날이잖아요. 뭘 잊어버렸는지 제가 네. 얘기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정책위장이라고 정책통 하도 막 쓰셔가지고 내가 질문하다가 아까 막힌 게 그런 거예요. 박근혜 탄핵, 최삼백 순직 수사 외압, 홍보범도 자, 후보님 죄송한데요. 제 더 이상 듣지 않겠고요. 그럼 평택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을 말씀하시라니까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다른 거 해줄게요. 한 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해줄게요. 그건 질문을 저한테 주세요. 후보님의 GTX 공약을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준공하겠다고 하는데요. GTX는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슨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GTX A 시선 평택으로 연장하면서 3,700억 소요되는 비용은 평택시에서 부담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비판을 하시고 지적을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만약에 국비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32년 정도나 가서야 이게 개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평택시는 이것을 시민들의 편의 때문에 빨리 땡겨서 조기 개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지역은 시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대고 빨리 개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좀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모르는 게 좋겠고. 아니라요. 제가 다른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후보님이 내거신 공약들 보면 상당수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완공을 앞둔 사업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건립 25년에 준공 예정인 평택시 사업입니다. 모산 평화공원 완성 4월에 착공되는 사업이고요. 평택역 광장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 이미 설계가 끝난 사업입니다.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건 민자로 지어져서 기부 체납하기로 한 사업이에요. 어제 선관위 토론회에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니까 국비가 투입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시와 협의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사업들은 국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국비를 집어넣겠다는 말씀인지를 여쭙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런 거 아니고 국비가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아니 제가 지목을 해서 여쭙잖아요. 사업명을 지목을 해서 여쭙는데 그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제도를 만드는 거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당이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 언론 인터뷰에서는 제가 양국관리법 관련해서 당론을 따랐다고 소신투표를 했어야 한다면서 저를 비판하셨는데 특목고가 교육기회균등과 맞는 정책입니까? 보시기에? 특목고를 유치한다는 게 교육기회균등과 맞냐는 걸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특목고는 없습니다. 특목고가 없습니까? 예, 과학고하고 특성화고죠. 과학고가 특목고 아닙니까? 과학고가 특성화고 아닙니다. 과학고가 특목고가 아닙니까? 과학고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특자가 들어간 교육 정책은 옳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도 소신을 네, 열띤 토론입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유희동 후보님이 주도권 토론을 진행했는데
김현정 후보님, 유이동 후보님 두 분이 공방이 아주 치열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김현정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하도 진행해 주시죠.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하신다고 얘기하고 잃어버린 심정이 뭐냐고 강조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택이 농촌 인구가 몇만이신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농업 인구가 얼마인지까지 숫자는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평택을 위해서 정치하셨다면서 이 농업 인구도 모르는 게 좀 말이 안 되고요. 2만 명이고요. 그 도농복합도시고 경북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지를 갖고 있는 게 평택입니다. 그런데 그 평택의 그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해 제2요구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그것이 평택을 위한 정치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GTX AC선 평택 연장과 관련해서 국비라고 하면서 왜 선거 바로 총선 앞에 두고 평택의 민생토론회에서 하면서 대통령이 3,700억 평택시가 부담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그 평택시에서 재정이 없는데 이 GTX AC선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3,700억 국비 지원해 달라고. 근데 평택을 위해 정치하시는 유이동 의원께서는 안 하시고 저 정부만 지금 두둔하고 계세요. 이것이 평택을 위한 정치인지 제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그 들어온 거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뭐 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도 하신 걸 이제 봤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평택에 삼성전자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캠퍼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지금 4기째 짓고 있다 중단되어 있고 지금 공실 그 주변에 상가라든지 공실률이 많을 정도로 대단히 지역 우리 평택의 경제에 대단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에다가 300조짜리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것이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서 그것을 해냈다라고 한 건지도 제가 의문이 되다가 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게 되면 우리 평택 시민들의 마실 물 송탄 상수원 보역을 해제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인반도체가 생김으로 해서 평택한테 피해만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회 소통관 가서 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송탄 상수원 보고 해제 요구 철회하라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유이동 의원님은 평택에 정치한다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페이스북에다가 해냈다라고 그렇게 쓴 분 아니십니까? 이게 어떻게 평택에 대한 정치입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도 아까 답할 기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평택에 대한 정치 이거는 그 할 자격 자체가 없으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용죽지구 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저는 지금 유이동 의원께서 2023년도 12월 20일 날 보도자료 배포해서 가능하면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진행해 저도 지금 답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유이동 의원 평택 예산 증액 쾌거 이렇게 보도자료를 했고요. 총 사업비가 350억이 들고 2029년도에 완공 예정이다. 그리고 5억의 실시 설계비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자료 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구체적인 문안 한 글자 한 글자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취지의 글을 낸 것은 이제 기억합니다. 그대로 쓴 걸 읽은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로 인근 지역의 수영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용죽지구 체육센터를 1순위로 추진했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24년 1월 8일 의정보고에서 보고왔고 네. 24년 3월 24일 날 생활체육 공약 발표에도 똑같은 내용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3월 26일 날 용죽 소사지구 아파트 연합회 주민 간담회에서도 네. 국비 100억을 확보했다. 네. 국비 50%, 시비 50%를 할 것이고 총 350억의 사업비가 든다. 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발언은 기억이 안 납니다. 요거는 저희 그쪽에서 한 거를 녹취해 갖고 저는 그 단톡방 말을 녹취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시민들이 그 방에다 올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치고요. 네. 그런데 이 실시 설계비 5억에 대해서 이것이 그 예산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5억이에요. 맞습니다. 기금과 예산의 차이 아세요? 맞습니다. 그걸 국민체육기금이잖아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그 5억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예산서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읽지도 못하시는 분이 국회에 가면 평택 시민을 위해서 국민 체육 더 잃어버리는 기금이라니까요. 10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금하고 예산의 차이에 대해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이거 본질인데 요 실시 설계비 5억 그 5억을 따내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행정 절차, 즉 시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되는데 평택시와 협의했습니까? 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의 라운드의 두 번째 토론, 김현정 후보님께서 주도하는 토론이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당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좀 배려하고 본인의 주도권 토론이지만 좀 시간을 좀 적절하게 안배해서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두 분이 또 열띤 또 경쟁을 하시다 보고 또 하실 말씀이 많고 또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열띠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뭐 부족한 면 그리고 또 아쉬운 면 또 이런 면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또 토론회 여기 선거 기간이 9일 오늘이 D-9일이죠.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차분하면서도 또 치열한 정책 토론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도권 토론입니다. 전용태 후보님께서 주도하는 토론인데요.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전용태 후보님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 시에 후원회장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맡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신의를 지키는 게 도리인데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시에는 이재명 지금 현 대표를 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낙연 대표를 처음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좀 그냥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이제 당에서 영입돼 가지고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낙연 대표께서 영입된 인사들의 거의 대부분의 후원회장을 다 맡아 주셔서 그렇게 이제 저희 후원회장을 하셨고요. 제가 그 이낙연 전 대표님을 뭐 이렇게 시기를 저버렸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경선이 이제 그 대선 경선이 있을 때 제가 그 이재명 후보를 이제 그 도왔죠. 그것은 그 두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 인연은 훨씬 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빠릅니다. 2018년도에 그 경기도지사 됐을 때 제가 노동 선대 본부장도 맡았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랑 노동과 관련돼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지 이낙연 전 대표님의 신의를 저버렸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 후보 때부터 이렇게 한 120일 함께 뛰었는데요. 제가 그냥 지역 정가에서 들리는 얘기로 혹자는 근본 총선에서 패하면 서울로 이사가서 민주당 중앙당직을 얻어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전언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도 벌금을 내셨고 뭐 2010년에도 또 250만 원 내는데 제가 저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어떤 사유인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좀 아니면 평택 시민들한테 사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4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 받고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6년 전 14년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유희동 후보에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늘 대통령 담화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늘 대통령 담화 내용은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획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그런 정책적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좀 유연한 대화 태도를 가졌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전용태 후보님 감사합니다. 전용태 후보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열띤 토론이었고요. 또 뭐 보기에 따라서는 좀 표현이 좀 어찌 보면 좀 거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선거 과정이고 또 그리고 또 성숙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좀 절제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토론의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기조 발언, 사회자 공통 질의, 패널 질의, OX 질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 모두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 후보자님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혹은 시민님께 하고 싶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2분 동안 압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김현정 후보님, 전용태 후보님, 유이동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정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거리에는 물포대, 물가관리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돕니다. 과일값이 치솟아도 국민이 죽어가도 연이어 인사 실패가 발생해도 대통령과 정부의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 무시, 경제 포기, 윤석열 정권과 평택 시민의 대결입니다. 평택 시민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화 민생, 평화와 대한민국을 만들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평택이 아닌 용인에 물 대책 없이 반도체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곡관리법 통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지도 않았고 용인 반도체 단지 선정을 또 해냈다고 치적 삼아 자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이 있으면 여의도에서 용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리 내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저 김현정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 후보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용태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과 보복의 정치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정치 보복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투쟁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정치가 일하도록 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커지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외면하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유입니다.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를 외면했던 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전용태는 출마한 보람을 느낍니다. 저 전용태는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고 출마했지만 실제로 정치를 바꿀 힘은 국민께 있고 평택 시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모아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후보님 마무리 발언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유이동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토론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청하시고 난 뒤에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아까 김현정 후보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 올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위원장 신분으로 금융 사기꾼이라고 불리우는 분들과 함께 해외 고급 풀빌라에서 그것도 야당 정치인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모임명도 풀빌라 이름을 딴 폰타나 모임이라고 합니다. 상생과 공존, 연대를 외치며 우분투 정신을 강조했지만 어쩌면 그것도 노조위원장이 되기 위해 이용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은 정치가 하고 싶어 평택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우리 평택이 그렇게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후보자들에게 우리 평택이 이용당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택의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저는 정치를 위해 평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평택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그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평택이 수도권의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높고 정책 역량을 겸비한 중진 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마주합니다. 4월 10일까지 평택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꼭 묵묵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